보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문질에 지나지 않았다. 자, 여러분, 내가 그의 이러면 내가라고 했으니까 주어잖아. 그러면 여러분 인식을 하는 주체야. 그치? 그러면 그의 이름을 목적어거든요. 목적어는 여러분 문장에서 객체가 되죠. 그래서 인식의 객체 혹은 다른 말로 대상이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이러면 내가 인식을 하는 주체와 여러분 대상을 설정하는 이유는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었거든. 그러면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라고 하는 건 인식하기 이전을 얘기한다. 자, 그는 다만 나에게 얘들아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대.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런 내가 신경 쓰지 않는 존재, 즉 무의미한 존재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이름을 부르는 행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름을 부른다는 건 대상의 존재를 인식하는 행위이자 그리고 대상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이기도 해요. 그 대상에게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나한테 정말 소중한 친구야. 이 사람은 나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 이런 식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리고 진정한 여러분 관계를 맺는 행위이기도 하죠. 친구 사이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어. 관계를 맺는 행위이고 대상의 본질을 이해하는 행위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명명행위는 인식, 의미, 관계, 본질을 찾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이 들면 되는 거야. 자, 근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이러면 뭘 했냐면 이때는 명명행위 해야 하네요? 안 했죠? 여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니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꽃이 된 건 그럼 나한테 어떤 존재가 됐냐면 의미 있는 존재가 된 거야. 그걸 선행하죠. 유의미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럼 자 무의미하고 유의미하대요. 그럼 여러분 무의미 유의미 일단 이거 뭐야? 이제 무슨 표현법이야? 대조야. 그렇지. 그래서 대조법을 써서 인식이 변하고 있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자, 3년 가세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자, 그러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른 것처럼 그 사람도 내 이름을 불러줬으면 좋겠다는 거야. 근데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지 않고 얘들아 뭘 찾아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 빛깔과 향기에 맞는 이름을 불러주래. 그러면 빛깔과 향기는 여러분 그 사람에 맞는 빛깔, 그 사람한테만 맞는 꽃. 여러분 꽃향기 다 같아야 달라요? 다 다르죠? 꽃 빛깔 다 같아야 달라요? 다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존재와 본질은 다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대상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가치, 개성적 가치를 설명하는 거고 이거는 여러분 그 각각의 대상이 여러분 모두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면 다 다르게 갖고 있는 거? 다르게, 그치? 각각의 대상이 다르게 갖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해. 그러니까 여러분의 본질, 여러분의 개성은 선생님이랑도 다르고 여러분 사이에 있는 본질도 다 다르다는 거야. 자, 누가 내 이름을 불러다오 라고 했거든요. 이러면 자, 이거 무슨 영어이야? 뭐뭐해 다오 이러면 이거 무슨 영어이야? 명령. 그럼 이거 명령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 사람한테 내 이름을 불러줘 라고 일단 강하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 명령형을 사용해서 뭘 보여주냐면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싶다라고 하는 화자의 소망을 명령형으로 강하게 표현을 하는 거고 자, 자신의 존재를 누군가가 이러면 인식해주기, 그치? 인식해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그럼 화자의 소망을 강하게 표현하려고 명령형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에게 꽃이 되고 싶다. 그럼 여러분 뭐뭐 하고 싶다라고 하면 바로 무슨 태도? 우선 소망적. 그리고 의지는 왜 나오냐면 되고 싶다 반복을 할 거거든. 그러면 의지적 태도도 나타나고 화자는 너무 얘들아 이 사람한테 소중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 봐. 간절한 거야. 그래서 소망적이고 의지적이고 간절한 표현을 드러내고 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이제 마지막 사연을 갈게요. 자,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이라고 얘기를 해. 근데 여러분 아까 맨 앞에서는 분명 여러분 주체가 주어가 누구였어요, 얘들아? 나였거든요. 그러면 인식의 주체가 나였는데, 근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소망이 된 거예요. 나에서 우리의 소망으로. 그러면 여러분 주체가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확정이 된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이때 무엇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 여러분 의미 있는 존재거든. 그래서 상호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자, 여러분 여기는 무슨 표현법을 쓰고 있는 걸까? 완전 똑같아요. 조금씩 바꿔서 반복을 하죠. 변주. 변주. 반복인데 변주를 써.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의 본질과 개성을 인식을 하니까 이 사람한테 잊혀지고 싶지가 않대. 이 사람한테 영원히 기억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인식이 되는, 이러면 이건 아까 저것도 의미 있는 존재, 저거보다 더 확장되는 의미를 갖는 거야. 서로 여러분 어떤 관계냐면 진정한 의미 있는 존재. 자, 그러면 방춘이 그냥 의미 있는 존재가 여러분 꽃이었고요. 여기서도 여러분 의미 있는 존재인데 서로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들은 무엇이 되고 싶다고 했는데, 근데 여러분 상호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건 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야? 아직은 안 됐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상호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는 있지만 아직은 완성은 안 된 상태. 완전 조금 덜 됐어. 근데 여러분 내가 완전히 진정하게 여러분 내가 상호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가 되는 게 이게 눈짓인 거예요. 그럼 이 눈짓은 여러분 내가 완전히 완성된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의미 있는 존재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얘들 의미가 넓어져, 커져, 확장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점층적인 인식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우선은 여기 표현법 갈게요. 되고 싶다 반복을 쓰고 있는 거예요. 반복이 들어가니까 화자의 소망이나 화자의 간절함을 표현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그러면 옆에 선생님이 표현법이랑 시상전개 방식을 써놨거든. 거기다가 여러분 정리 한번 해봐봐. 자, 여러분 그러면 화자는 어떤 여러분 표현법을 주로 지금 사용하고 있냐면 반복과 변주를 계속 사용해서 주제를 계속 넓히고 있는 거예요. 자, 반복과 변주를 통해서 주제를 넓히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때 여기서 너에게 꽃이 되고 싶다고 했잖아. 그 꽃이 진짜 여러분 눈으로 보는 그 플라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꽃은 존재, 실존, 본질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면 여러분 꽃이 진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플라워라고 하는 눈으로 보이는 대상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추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구체적 대상의 즉 꽃이 의미가 추상화가 되어 있는 표현법을 쓰는 거예요. 그럼 추상화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어떤 본질이라든지 여러분 사람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얘들아 여기서 꽃은 이런 꽃을 얘기하고 있다. 꽃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꽃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때 꽃은 여러분 추상화되어 있는 의미가 반영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표현법이 조금 여러분 헷갈리게 나올 수 있으니까 저거 잘 기억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시상전개 방식은 아까 얘들아 점점 넓어지고 있으니까 점층적 확대가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 나에서 너로 우리로 이렇게 커지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 다 하셨으면 여러분 우리 10쪽으로 가서 여러분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이라고 하는 작품을 한번 보자. 이거 너네 안 넣은 거 있을까? 사람이? 네? 이거 다 넣었지? 네. 자, 10쪽. 자, 여러분 10쪽에 제목을 보면 제목이 엄청 길어요.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켜고 갈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제목이기도 하지만
부제도 담겨져 있어 얘들아. 부제가 뭐래? 김춘수의 꽃을 변주하여, 이게 부제예요. 그러면 이 작품은 김춘수라고 하는 작가의 꽃이라고 하는 작품을 배운 작품을 변형을 시킨 작품이에요. 이렇게 변형시키는 걸 패러디라고 해요. 패러디. 그러면 패러디의 개념이 선생님 어디다 정리해놨냐면 11쪽에 넣어놨거든. 얘들아 11쪽. 자, 11쪽 네 번째 얘들아 표현상의 특징 보면 패러디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야. 자, 그 부분 보세요. 김춘수 꽃에 나타난 표현과 구성을 뭐 했다고 얘들아? 차용, 빌려와요. 근데 우리 차용한 작품 뭐 배웠지? 우리 지금 배운 거 딱 하나 있는데 차용한 거. 너무 오래됐어 얘들아. 1주차 때 배웠는데 견우의 노래가 설화를 차용하잖아. 자, 차용하는 작품은 견우의 노래죠. 여러분 얘는 차용해서 재창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패러디의 개념은 이걸로만 보면 안 되고 조금 더 의미를 더 심도 있게 봐야 되거든. 선생님이 여기 정리해 줄 테니까 패러디의 개념을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 여러분 패러디라고 하는 데는 첫 번째 어떤 특정 작품의 소재나 작가의 문체를 흉내내요. 여러분 이게 포인트야. 익살스럽게 표현하는 것. 이게 포인트야. 익살. 여러분 익살이 뭐지? 익살? 웃기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우리 여러분 그 황망근은 이렇게 말했다 해서 황망근가 보면 백분, 찌번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애들이 사실 익살스럽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웃음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 사실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이라고 하는 작품 보면 웃음을 유발하는 요소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러디가 되어 있는 순간 바로 익살스럽다고 표현하는 거야. 패러디가 되면 왜? 원작의 얘들아 분위기를 다 상실해버렸거든요. 그게 익살인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패러디라고 하면 기존 작품의 특히 이러면 이 기존 작품은 우리 지금 뭘 배웠냐면 꽃이라고 하는 작품은 인간의 본질, 인간의 관계,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인식하는가. 이러면 이거 정말 철학적 질문이거든. 그러면 그 기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위상을 전복시키고, 여러분 전복이 무슨 뜻이야? 뒤집어버리고, 그치, 의미를 뒤집어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이 작품은 사랑을 비판하는 작품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존의 의미를 전복시키고 기존의 의미를 반전을 줘버리면 이걸 여러분 두 글자로가 익살스럽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걸 패러디라고 해. 자, 그러면 패러디의 개념을 배웠으니까 그러면 이제 작품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러면 이제 그럼 앞으로 가보세요. 1년 자, 내가 단추를 눌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라디오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도 똑같이 아까 꽃처럼 내가 단추를, 여러분 내가 인식해 주체, 그치? 단추를 누르는 행위를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단추를 누르는 행위는 내가 얘들아 소통을 하는 수단이야. 이 단추를 딱 누르면 사랑이 시작돼. 단추를 딱 빼면 사랑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을 하고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단추인 거예요. 근데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 이 단추라고 하는 애는 내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에 해당해요. 그러면 의미 부여의 매개체이기 때문에 앞에 나온 작품에서 여러분 단추를 누르는 행위랑 똑같은 행위가 뭘까? 이름을 부르는 명령 행위랑 비슷한 거야. 자, 그는 다만 하나의 라디오에 지나지 않았다는 건 여러분 내가 단추를 눌러주지 않으면 그냥 기계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라디오는. 그러니까 나한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죠. 그래서 무의미한 존재인 거야.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여러분 앞에 나온 꽃이랑 의미가 똑같아? 아니야? 너무 똑같죠? 형식 너무 똑같죠? 내용, 형식 다 똑같아요.
자, 이어가세요.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전파가 되었다. 여러분 아까 꽃의 이언이랑 내용 똑같지? 그러면 여러분 전파가 어떤 존재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을까? 유의미한 존재야. 꽃이랑 의미가 똑같은 거거든. 그러면 이 전파는 나와 그를 이어주는 매개체, 사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매개체, 즉 사랑이야, 사랑. 그러면 여러분 누르는 행위는 아까 위에서도 정리하긴 했지만 존재에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소통하는 행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과 사랑을 하고 사랑하는 걸 여러분 소통하기 위해서 뭘 누르는 거야? 딱 버튼 눌러. 이러면 버튼 딱 끄면 그 사람과 소통이 끝나. 우리 사랑 끝나는 거야. 그래서 단추는 우리의 사랑을 위해서 필요한 것,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자,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준 것처럼 누가 와서 굳어버린 핏줄기와 황량한 가슴 속의 버튼을 눌러다오. 내가 그 사람을 눌러준 것처럼 나 누구도 내 마음을 좀 따뜻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뭐뭐한 것처럼이라고 했으니까 지규, 누가 와서 굳어버린 핏줄기 황량한 마음을 여러분 지금 살려주라고 했으니까 무의미한 상태로 여러분 지금 방치가 되고 소외되는 현대인의 그 고독한 상태. 여러분 사랑을 하지 못하고 얘들아 오랫동안 여러분 고독하게 존재하고 있는 내 다 메말라버린 내 마음, 그걸 표현하고, 그러면 화자는 여러분 타인과의 사랑을 통해서 뭐에서 벗어나고 싶은 걸까? 이 고독감. 그렇지. 그러면 이 고독감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걸 벗어나고 싶은 간절함을 여러분 무슨 의미로 표현한 거야? 명령형으로 표현했다. 그치? 그래서 아까랑 형식 다 똑같아. 자,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전파가 되고 싶다. 그럼 아까 이런 전파가 두 글자로 뭐라고? 사랑. 나도 그에게 가서 사랑이 되고 싶대요. 그럼 이러면 되고 싶다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런 무슨 태도 나온다고? 소망적. 근데 여러분 이걸 반복할 거거든요. 의지적. 그치. 화자의 간절함을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완전 여러분 이 3년까지 얘들아 진짜 꽃이랑 다 똑같아. 내용도 거의 똑같아. 단지 그냥 라디오, 단추 이런 의미로만 바뀌었을 뿐이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사연을 갈게요. 우리들은 모두 사랑이 되고 싶다. 그쵸? 왜냐면 화자는 여러분 그를 사랑하고 그도 나를 사랑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끄고 싶을 때 끄고 켜고 싶을 때 켤 수 있는 라디오가 되고 싶대요. 여러분 라디오 아까 1년에서 무슨 뜻이었지? 무의미한 존재거든. 다시 무의미한 존재가 되고 싶대. 여러분 사랑해봤어 얘들아? 사랑 해봤어 안 해봤어? 사랑 해봤어 안 해봤어? 지금까지도 안 해보면 이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얘들아? 자, 여러분 뭐 누구 좋아하는 마음은 누구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나이가 들면 여러분 내가 지금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가끔 첫사랑 생각날 때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내가 만났던 여러분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 있잖아. 친한 친구든 누구든 여러분 다 생각날 때 있어. 근데 여러분 어떻게 얘들아 사람이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여러분 무의미하게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거는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나 쉽게 잊었고 쉽게 헤어지고 쉽게 얘들아 뭐 하고 싶다? 무의미한 관계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야. 분명 사랑을 원한다고 해놓고선. 그러면 사랑을 여러분 딱 누르면 사랑 시작. 누른 걸 다시 얘들아 다시 또 눌러서 꺼버리면 그럼 사랑 끝. 이렇게 되길 바란다는 거죠. 그러면 이 표현은 여러분 현대인들의 얘들아 어떤 사랑을 얘기하냐면 이 사람을 사랑해서 여러분 우리 영원히 이 사람 막 잊지 못하고 여러분 진짜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가끔 여러분 애들이 선생님 저 남자친구 생겼어요. 근데 얘들 다음 주에 얘들아 오면 선생님 저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일주일 만났다고? 내 기준에 뭐? 이렇게 할 때 있어. 일주일 만에 헤어졌대. 물론 얘들아 안 맞으면 그럴 수 있지만 일주일 만에 연애하고 헤어진다고? 선생님 기준에 여러분 이렇게 올드한 사람의 기준에서는 저게 맞나? 약간 싶어.
그럼 이게 너무 쉽게 사랑하고 쉽게 이별하려고 하는 모습인 거죠. 그러면 이게 얘들아 젊은 친구들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요즘 현대인들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편의적이지. 편의점에서 쉽게 얘들아 물건 살 수 있는 것처럼 쉽게 사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회적이죠. 한 번만 만나고 한 번만 헤어지는 여러분 일회적인 사랑을 하려고 하는 거고, 여러분 편의점에선 여러분 정성을 들인 음식을 팔기보단 인스턴트를 팔죠. 그러니까 인스턴트식 사랑을 하고 있는 현대인들을 비판하고 있는 말인 거야. 여러분 왜 여러분 요즘 사랑을 인스턴트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걸까? 쉽고 간편하니까. 쉽고 간편하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는 분명 여러분 사랑을 하고 싶다라고 해놓고는 유의미한 존재가 되고 싶다고 해서 다시 무의미한 존재가 되고 싶다고 얘기했으니까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거야, 그치? 근데 여러분 이 극적 반전을 쓰는 게 바로 풍자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은 풍자적 기법을 사용해서 여러분 사랑을 하는 현대인들을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 근데 분명 여러분 유의미한 존재가 되고 싶다 해놓고 무의미한 존재가 되고 싶대. 무의미 무의 반대말이잖아. 반대말을 가지고서 겉과 속을 다르게 얘기하는 거야. 사랑하고 싶다고 해놓고는 쉽게 사랑하고 싶대. 이게 반어야. 맞아. 반어적 기법, 즉 아이러니를 쓰고 있는 거다. 그러면 자신의 얘들아 이 극적 반전을 다시 한번 얘는 무슨 표현으로 쓰고 있냐면 반복. 그러면 이 작품도 변주, 반복 변주로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 여기도 여러분 라디오가 정말 라디오를 얘기하는 건가요? 여기서 여러분 전파가 진짜 전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찌릿찌릿 이거 전파 얘기하는 거야? 아니지. 그러면 이것도 얘들아 무슨 표현법을 쓰냐면 구체적 대상에 추상을 써. 맞아. 이건 선생님이 얘들아 11쪽에 적어놨으니까 꽃이랑 표현법 똑같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프란츠 카프카. 자, 프란츠 카프카 오교원의 작품을 볼 건데, 여러분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원래는 여러분 저번 주에 분명 여러분 눈물, 유리창, 그 다음에다 성시보는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만 딱 들어가서 진도를 빨리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 이 원래 같았으면 꽃하고 라디오를 할 때 선생님이 외부 지문으로 해주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그걸 못 해줘서 지금 문제 넣기는 했는데, 여러분 오규원 이 작가 있죠? 이 작가가 얘들아 무슨 작품을 쓰냐면 이 사람도 꽃의 패러디라고 하는 작품을 썼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혹시 외부 지문 나올 수 있어요. 꽃의 패러디라고 하는 오규원의 작가, 이 작가의 얘들아 똑같은 작품이 있어. 이 작품도 여러분 김춘수의 꽃을 패러디한 작품이에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아까 김춘수는 여러분 사람의 본질 찾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치? 여러분 잘 기억해. 그것만 기억하면 돼. 김춘수의 여러분 꽃은 본질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근데 여러분 꽃의 패러디는 본질을 찾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해. 맞아. 여러분 이 작품은 여러분 본질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명명행위가 잘못된다라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성격을요 여러분 이름으로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혜은 딱 이름 듣고 이혜은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가늠할 수 있어요? 여러분한테 보여지는 모습은 선생님도 일부만 보여주는 거지, 내가 친구랑 있을 때의 모습하고 내가 얘들아 가족들이랑 있을 때의 모습이 여러분은 모르는 모습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혜은이라고 하는 이름, 명명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의 본질을 다 이해할 수 없어. 오규원은 이걸 비판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규원은 명명행위를 통해서는 절대 본질을 찾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작가예요. 그러면 여러분 김춘수는 여러분 뭘 하면 본질 찾을 수 있다고 했더라? 명명행위를 하면 그때 본질 찾을 수 있다고 해. 비교할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또 김춘수의 얘들아 작품이 하나 더 있다. 여러분 김춘수의 어떤 작품이 있냐면 여러분 우리 꽃을 위한 서시라는 작품이 있어요. 방학 때 한번 선생님이 했는데 시험 문제도 넣어놨는데, 자 여러분 꽃을 위한 서시에서는 내가 아무리 울어도 얘들아 아무리 울어도 절대 본질 찾을 수 없다고 해.
그 혹시 선생님 그 지문 문제 냈을 때 어떤 문제냐면 여러분 내가 본질을 찾는다고 딱 생각하는 순간 얼굴을 가린 신부요. 혹시 또 기억나요 여러분? 이거 기억 안 나면 시험 안 봤는데 자 여러분 마지막 부채쯤 했는데 자 여러분 얼굴 가린 신부요 라고 하는 지문이 있어. 여러분 결혼할 사람이 얼굴이 안 보이면 돼야 안 돼요? 그럼 안 되죠. 여러분 본질 찾을 수 있다 없다? 똑같은 작가인데 본질 찾을 수 없다라고 해.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 본질을 무슨 행위로 찾으려고 하냐면 우는 행위로 찾으려고 해. 우는 행위로. 내가 강하게 울면 울수록 본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만 더 갈게요. 여러분 신동집에 여러분 오렌지. 여러분 오렌지를 여러분 까버리는 순간 오렌지는 오렌지가 아닌 게 된대. 무슨 말일까? 오렌지 껍질을 까버리는 순간 오렌지가 오렌지가 아니래. 본질을 찾을 수 없다예요. 이것도 본질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본질을 찾으려고 하는 행위가 오렌지 껍질 까는 행위야. 근데 껍질을 까버리면 본질 찾을 수 없어. 그래서 여러분 이 작품 4개는 여러분 항상 비교하는 작품으로 많이 나오는 애들이니까 왜냐면 여러분 매년 항상 선생님들이 외부 지문 내셨었거든요. 그래서 좀 기억하고 있어요. 안 나오면 뭐 그만이고 나오면 여러분 비교해주면 되고 그치? 왜냐면 5교원에 프란츠 카프카도 같이 들어가니까 같이 정리 한번 해줘. 자 문제는 선생님이 넣어놨으니까 꼭 기억해 얘들아 알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요 프란츠 카프카라고 하는 작품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프란츠 카프카가 쓴 작품 이름 여러분 정말 유명한 문학 작품 하나 있어요. 변신. 그치? 여러분 바퀴벌레로 변해. 바퀴벌레로 변하는 여러분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바퀴벌레로 변하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뭘까? 나라는 본질이 뭘까?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작가야. 그러면 정말 여러분 뛰어난 문학, 세계 명작을 남긴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 얼마예요? 제일 싼 800원이에요. 맞아요. 자 그럼 봐보세요. 샤를 보를레르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악의 꽃이라고 하는 시집을 쓴 정말 유명한 프랑스 시인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그 사람 800원. 자 칼 샌드버그 여러분 미국에서 정말 유명한 시인 중에 한 명인데 여러분 이 사람 800원. 프란츠 카프카 체코의 작가이자 변신의 작가이자 여러분 정말 세계 명작 여러분 막 노벨 문학상 탄 사람이야. 이 사람 800원. 자 그 다음에 이브 본느와프 이 사람도 프랑스 시인인데 이 사람 1000원. 에리카 종 미국의 소설가인데 이 사람도 1000원. 자 그 다음에 가스통 바술라르 이 사람 프랑스 철학가인데 이 사람 1200원. 그 다음에 이하브 핫산이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으로 여러분 포스트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념을 주창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도 1200원. 자 제레미 리퍼킨 여러분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경제학가 중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사람 그 사람 말고 애덤 스미스 말고 그 사람 말고도 제일 유명한 경제학가야. 근데 이 사람 1200원. 그리고 위르겐 하버마스 여러분 독일의 철학가인데 이 하버마스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비문학 지문에도 이미 나왔었어요. 근데 이 사람 1200원. 그러면 지금 메뉴판의 형식을 사용한 걸 쭉 봤더니 여러분 메뉴판에 정말 유명한 철학가들과 문학가들 즉 여러분 철학과 문학을 한 사람들을 가격을 매겨버렸죠. 그러면 어떤 형식을 쓰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 문학, 철학은 대표적인 정신적 가치예요. 그러면 이 정신적인 가치마저도 가격을 매기고 가격을 붙여서 여러분 판매하는 현대 사회의 쇠퇴를 고발하고 있는 작품이야. 그러면 여러분 뭐든지 다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인 거거든. 이걸 6글자로 뭐라고 해요? 그치. 물질, 만능, 주의를 비판하는 작품이에요. 자,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게? 맞아, 그치. 여러분 황금, 만능주의라고도 하고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게? 금을 숭배하는 사상인데. 모르겠습니다. 아니 선생님이 힌트를 주자. 금을 숭배한다고. 대부분 근데 여러분 중국어 한자는 여러분 서술어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다 목적어가 돼. 금을 숭배해. 숭 말고 배금주의라고 해. 맞아, 여러분 배금주의라고 해. 쉽지 않아. 자, 여러분 배금주의를 황금 만능주의라고 해요. 그러면 이걸 여러분 비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문학이나 철학은 정신적 영역이잖아. 그러면 그 정신적인 영역
영역의 가치들이 여러분 사람들한테 뭐가 되는 거냐면 외면당하는 거예요. 정신적 가치는 외면당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풍자하는 작품이죠. 여러분 혹시 인문학 책 혹시 읽어요? 인문학 책 읽으면 좋은데 여러분 인문학 책도 읽고 다른 책 읽어도 좋아. 다른 책도 정말 좋은데 여러분 그 서점에 가면 그럼 여러분 인문학 책이나 시집이 항상 여러분 판매율 꼴등이에요. 꼴등.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대인 사람들이 시집이나 여러분 이런 인문학 같은 문학적 지식들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걸 풍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풍자를 하기 위해서 무슨 표현법을 썼냐면 여러분 사람들의 이름, 가격을 열거해버리네. 열거.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여러분 두 번째 하나, 둘, 셋, 네 번째 연을 보세요. 자, 시를 공부하겠다라고 하는 미친 제자와 한 잔 커피를 마신다. 여러분 제자가 날 따라서 여러분 나 같은 직업을 가지겠다고 하면 여러분 정말 기분 좋아요. 그 선생님은 이제 국어교과 나와서 이제 국어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제자들 중에서도 선생님 저도 국어 선생님 하고 싶어요. 국어 교육과 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정말 날 돈 받는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이런 되게 뿌듯한 마음이 생기거든. 근데 시를 공부하겠다고 얘기하는 여러분 제자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얘들아? 미쳤대. 이 미친 제자랑 여러분 같이 커피를 마신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시를 공부하겠다는 이 제자는 물질적 가치가 중요시 여기는 현대 사회에서 문학을 공부하는 건 시대의 흐름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않죠. 그 맞지 않는 길을 가야 되는 여러분 이 제자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선생님이 예전에는 국어교과 갈 거야? 너무 축하해, 너무 잘 갔으면 좋겠어 라고 하지만 요즘은 선생님들에 대한 대우가 사회적 인식이 좀 많이 예전 같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가서 애들이 고생할 게 좀 보이는 거야. 왜냐면 선생님 친구들은 지금 학교 선생님인 친구들이 많으니까 애들이 막 와서 막 하소연하거든요. 너무 힘들어. 뭐도 힘들고 막 힘들다 막 얘기하거든요. 그럼 그걸 이제 들었을 때 너무 힘들어하는데 내 제자가 나중에 가서 얼마나 힘들까? 약간 이런 생각 들거든. 그러면 그이 말고 다른 데를 가라고 해요. 요즘은 여러분 선생님도 사범대 가지 말고 다른 데 가라. 어디 가지 말고 다른 데 쓰는 건 어때? 이렇게 말하는데 선생님 왜요? 이렇게 해서 정말 네가 원하면 가도 돼. 근데 선생님은 요즘은 좀 비추천 막 이렇게 요즘은 이제 고생들 이제 상담할 때 그렇게 상담하기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시대의 인식이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무슨 표현법을 쓰냐면 여러분 제자를 진짜 미쳤다고 생각하는 걸까? 반대로 생각하는 거거든. 방어법이에요. 그러면 이때 화자는 근데 여러분 자기도 그럼 뭘 공부하고 있는 걸까? 시를 공부하는 사람이겠지. 그럼 자기도 시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자기도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네. 자기를 자조하는 거야. 비웃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조하고 이러면 냉소적으로 자기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냉소적이고 자조적인 태도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 뭐가 두드러지게 쓰이는 거야? 현실을 풍자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제일 값싼 프란츠 카프카. 그러면 여러분 제일 값싼 프란츠 카프카. 여러분 화자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은 시인인데 제일 값싸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죠. 정말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거기 때문에 단어적 풍자를 쓰고 있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반대로 얘기하면서 시대를 풍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여러분 정리 다 했니? 그러면 여러분 어디를 가시냐면요. 여러분 우리 자, 여러분 선생님이 뭐부터 하냐면 여러분 그 19쪽에 성시보부터 할게요. 여러분 시간 좀 맞춰가지고 할게요. 여러분 19쪽에 성시부터. 모의고사 지문이야. 왜 기억이 없어? 자, 모의고사 지문이야. 모의고사 지문. 하고 있는 거는 여러분 지금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봤다는 뜻 아니야? 자, 이러면 자, 여러분 성시보의 뜻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성시보가
족보지 족보. 족보야 족보. 자, 족보까지 썼으면 선생님들 우리 이 글은 여러분 행이 구분이 되어 있는 작품인가요? 행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행 구분 없이 쭉 이어져 있는 작품을 산문시라고 한다. 그치? 그래서 이 작품은 산문시야. 그러면 산문시를 사용하면 아무래도 화자가 여러분 표현하고자 하는 이런 감정이나 이런 상황을 좀 더 부각을 시킬 수 있어. 그래서 화자의 어떤 여러분 상황들을 부각시키기가 훨씬 더 쉽다. 왜? 조금 더 묘사를 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연이나 행으로 되면 여러분 그건 압축적으로 여러분 함축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거고 얘는 좀 있는 그대로 다 부각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자 한번 보자. 내 성은 오씨. 여러분 오씨 여기 먹글씨 다 뭘로 끝냈어 얘들아? 여기서 명사. 자 명사는 명사. 여러분 명사로 씨는 맞는데 여러분 명사로 끝나는 거예요. 사람 이름 그 다음에 이름은 글씨 이렇게 명사로 끝내면 이런 무슨 효과가 없지 얘들아? 여운을 만드는 거야. 맞아. 화자가 뭔가 감정이 드러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째서 오가인지는 오가라는 건 내가 왜 오씨라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자, 가급적으로 알려주는 건 여러분 내가 오씨라는 걸 알려주거나 나의 조상에 대해서 알려주는 건 해주로 이사 온 일 청인, 이러면 일청인, 이러면 한 명의 청나라 사람이 내 조상이라는 가계부의 검은 먹글씨를 통해서 내가 내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화자는 여러분 족보를 통해 자신의 조상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해주로 이사온 청나라 사람의 후손이라는 점. 그리고 이 족보에 대해서 화자는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냐면 내가 내 존재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 족보를 통해서만 알 수 있어. 근데 그 족보가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족보에 대한 불신이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옛날은 대국 숭배를 유심히 하고 싶어서 그럼 여러분 대국 숭배라고 하는 건 어딜 숭배하는 거야 얘들아? 중국. 중국을 숭배하는 사상이 커서 그래도 자기 조상이 청나라 사람이 된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대국 숭배에 대해서 이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걸까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걸까요? 저도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럼 화자는 지금 족보에 대한 모든 게 다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우리 할아버지는 진실로 이씨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상놈이었는지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여러분 정말 오씨인지 이씨인지 이 할아버지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상놈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 난소봉에서 여러분 조상들이 여러분 누구라는 거 노비라고 하는 거 어떤 걸 알 수 있었지? 노비 매매 문서를 통해서 알았지. 그러니까 자기는 족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얘들아 어떤 여러분 신분이었고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럼 이 말은 족보를 매매하고 족보를 여러분 창작하는 일이 이 당시에 너무 많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약간 이런 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성이 이씨성하고 여러분 김씨하고 박씨가 제일 먼저 가잖아. 근데 여러분 김씨성이 대부분이 아닌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경주 김씨가 많대요. 근데 경주 김씨는 원래 왕족이거든요. 왕족이 그렇게 많아? 여러분 이씨도 여러분 전주희 씨가 많거든요. 왜 전주희 씨가 이성계의 전주희 씨인데 그렇게 왕족이 많나? 그래서 이게 얘들아 일제강점기 때랑 여러분 조선 말에 족보를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제일 흔한 여러분 경주김씨, 전주김씨 이렇게 해서 이름을 막 박아내서 썼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 전주이씨인데 여러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선생님이 전주이씨거든요. 선생님은 양녕대국 한 23대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족보 아닐 수도 있죠. 왜냐면 족보가 있어도 이 족보는 창작할 수 있고 매매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족보를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 성이 뭐다? 이씨일 수도 있는 거고 오씨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족보를 믿어야 안 믿어요? 완전 안 믿죠. 자, 똑똑한 사람들은 항상 가계부, 이런 가계부가 뭐야? 족보를 창작하였고 매매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당시의 상황은 매매나 이 창작이 매우 흔했고 그럼 여러분 족보가 돈으로 사고 팔아지는 시대였던 거야.
그러니까 이 족보가 소물화가 되는 거죠. 이러면 우리 조상들이 이러면 이렇게 돈으로 사고 팔아지는 여러분 대상이 돼버렸던 거야. 그러면 여러분 화자는 여러분 이런 현상에 대해서 당연히 어떤 어조를 가지고 있어야 돼? 비판, 그치? 비판적 어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이건 이 당시의 상황을 비꼬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표현에서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되는 걸까? 아니야. 정말 얘들아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 거? 얘들아 그냥 명예 아니면 사람들이 얘들아 자기의 조상 이런 걸 따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했다라는 거야. 약간 여러분 프란츠 카프카에서 사람들이 얘들아 물질적 가치를 중요시 여기면서 여러분 정신적 가치 무시했지. 그런 모습이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나는 나는 역사를 내 성을 믿지 않아도 좋다. 여러분 자기는 내 성 안 믿어도 좋대. 그럼 이 말은 여러분 자기는 족보를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그치? 그리고 해변가로 밀려온 소라 속처럼 뭐뭐처럼 지규법. 그러면 원관념이 누구냐면 여러분 뒤에 누구 나왔어? 처럼 뒤에 나 이러면 나야 나가 나오는데 근데 내가 여러분 뭘 메고 있대요? 껍데기를 메고 있는 것처럼 무겁대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껍데기를 먼저 보고 원관념 정리할게요. 자, 여러분 껍데기는 족보로 상징되는 여러분 어떤 관습, 인습 있지. 아주 오랫동안 내려오는 인습. 이 인습이 화자에게도 무겁게 지워져 있는 거야. 이렇게 짊어져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때 여러분 소라 속처럼 했을 때 내가 원관념이었거든. 근데 나는 어떤 나냐면 인습을 짊어진 나를 빗대고 있는 거죠. 인습을 짊어진 나의 모습을 소라 속처럼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수퉁하구나. 여러분 수퉁하다가 혹시 무슨 뜻이었는지 학교 선생님 설명해 주셨는데. 뭔데? 저 여러분 투박하고 무겁다. 투박하고 무겁다라는 뜻인데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투박하고 무겁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화자의 마음을 얘기해요. 화자의 마음이 내가 가볍다는 걸까? 지금 여러분 답답하다는 뜻일까? 답답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화자의 감정이 답답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단어라고 생각하면 돼. 답답함이야, 답답함. 자, 이기적이고 너무나 이기적인 애욕을 잊으려면 그럼 여러분 왜 이기적이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여러분 봐보세요. 이제 우리는 여러분 신문 사회에 살고 있어요? 아니죠. 우리가 양반인지 누군지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사회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전통적 가치, 봉건적 가치를 우선시해서 나는 양반의 후손이야. 그래서 자기 성 바꿔버리는 거야. 나는 양반의 후손이야 하면서 얘들아 내 후손들의 성을 다 바꿔버리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자기의 그냥 어떤 하나의 얘들아 명예를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그게 너무 이기적이고 그리고 여러분 애욕 내가 바라는 욕망이거든. 욕망? 그러면 화자는 여러분 자기 조상들이 이기적이고 애욕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던 걸 완전 까버리는 거야. 그러면 인습에 근거한 여러분 이 애욕을 여러분 인습에 근거한 애욕 여러분 욕망 공건적 가치를 추구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화자는 거부하는 거죠. 이걸 잊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나는 여러분 이걸 잊기 위해서는 나는 족보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족보가 필요하지 않다는 건 여러분 아래 또 나올 거야 얘들아. 그러면 여러분 무슨 표현법을 쓰냐면 반복을 써. 맞아. 자, 성시보와 같은 관습이 나는 필요하지가 않다. 자, 보세요. 성시보가 필요하지 않다. 성시보와 같은 관습이 필요하지 않다. 성시보 필요하지 않다. 성시보 필요하지 않다는 중간 조금 내용 더 들어가죠. 예. 그러면 반복인데 완전 똑같이 반복이 아니라 이건 변주라고 해야 되고 점칭. 점칭.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이 점칭도 들어가 있는 거야. 점칭법. 자, 화자는요 족보에 반영된 이 이기적 인습이 불필요
필요하고 이 당대에 얘들아 사람들이 뭐를 추구하는 거냐면 나 누구 후손이야 나는 누구 몇 대손이 막 이런 걸 자랑하는 걸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뻔한 여러분 그냥 의식 뻔한 여러분 어떤 예절을 중요시 여기는 거거든요. 허례허식이라고도 하고요. 허위의식이라고도 해요. 전 두 개 다 쓸게요. 그래서 여러분 허례허식이라고도 하고 허위의식을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화자는 이런 부조리한 여러분 사람들, 부조리한 생태를 완전 비판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위에서 똑똑한 사람들 나왔었잖아. 그럼 이 똑똑한 사람들은 뭐를 추구하는 사람이야? 허례허식을 그치 허례허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잠깐 쉬는 시간 하고 그러면 수어제기랑 눈물 유리창 해볼게요. 자 얘들아 우리 4쪽에 수어제기를 갈까요? 자 보자. 자 그러면 수어제기라고 하는 작품은 여러분 수어제라고 하는 집에 대한 이야기야. 그 수어제가 중심 대상이에요. 근데 이 중심 대상은 화자가 얘들아 뭘 그렇게 왜 수어제지? 왜 형의 집의 이름을 왜 수어제라고 지었을까? 그래서 의문점을 갖게 만드는 대상이에요. 자, 수어제라고 하는 이름은 큰형님이 자기 집에 붙인 이름인데 나는 처음에 이 이름을 듣고 이상하게 생각했다. 나와 굳게 맺어져 있어서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사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난데 그러니까 나는 나랑 떨어져 지낼 수가 없는데 아니 왜 이렇게 굳이 지키지도 않아도 되는 것을 왜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을까? 그래서 지키지도 않아도 어디로 가겠는가? 참 이상한 이름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의문점을 제시를 했을 때 여러분도 나는 여기 있는데 왜 나를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 정약용이라고 하는 사람은 형의 집의 이름을 듣고서 의문점을 갖기도 했지만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통념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다가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써주고 그 일반적인 생각을 통념을 제시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근데 여러분 이게 이야기의 소재 오른쪽에 날개 부분에 빈칸에다 딱 쓰면 돼. 선생님 의문점 제시하고 딱 써놨잖아. 그치?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내가 왜 의문을 갖게 되었고 여러분 내가 지금 수어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 라고 이야기의 소재를 제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야기의 시작 단계예요. 여러분 시작 단계니까 여러분 기를 제시할 거야. 자 여러분 여기 왜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방식을 쓰냐면 이 작품은 한문수필이거든요. 수필. 그러면 여러분 한문수필이나 한문으로 되어 있는 작품들은 대부분 기승전결 가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렇다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럼 보자. 내가 장기로 귀향을 온 뒤에 그러면 이 부분은 여러분 뒤에서 내용을 이어받는 부분이니까 승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혼자 지내면서 곰곰이 생각해봤대요. 여러분 생각하니까 무슨 태도 나와야 돼요? 성찰, 그치? 성찰적 태도를 가지고서 자기를 되돌아봤더니 하루는 갑자기 이 의문점에 대한 해답을 찾아낼 수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해답을 얻은 거지.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구조를 갖고 있냐면 문답 구조에서도 무슨 문답 구조일까 얘들아? 자문자답을 하고 있는 거야. 맞아. 그래서 나는 벌떡 일어나면서 말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깨달음이 뭔지 여러분 우리 4번 한번 봐봐 얘들아. 천하 만물 가운데 지킬 것은 없지만 오직 나는 지켜야 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나는 그래도 여러분 학교 애들 그 교과서에서는 친절하게 이게 현상적 자인지 본질적 자인지 구분을 해줬거든요. 여러분 본질적 자는 다 한자가 쓰여져 있네요. 나 여러분 이 오자 쓰고 있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요건 여러분 본질적 자라고 생각해주면 돼 얘네들은. 그러면 여기 선생님 밑줄 긋은 본질적 자아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 본질적
자는 여러분 나의 자의식의 근원이자 자의식의 가장 순수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이건 지켜야 된다는 거. 순수한 내 모습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내 밭을 지고 달아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밭은 지킬 필요가 없다. 내 집을 지고 달아날 사람이 있는가? 집도 지킬 필요가 없다. 여러분 지금 무슨 표현법 쓰였는지 하나씩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뭐뭐 할 사람이 있는가? 뭐뭐 할 자가 있는가? 뭐뭐 할 필요 없다? 뭐뭐 할 필요 없다. 여러분 문장 구조 똑같아. 여러분 대구지 옆에 얘들아 요거 대구 여러분 유사한 통사 구조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자기 혼자 얘들아 지켜야 되는가? 오 자문자답을 하고 있는 거야. 그치? 내 정원에 여러 가지의 꽃, 과일들 뽑아갈 사람이 있는가? 뿌리는 땅속에 있으니까 뽑아가지 않는다. 내 책을 훔쳐서 없앨 수 있는가? 훔쳐서 없앤다고 하더라도 성현의 경전은 세상에 얘들아 물처럼 퍼져 있는데 그럼 여러분 물이나 불처럼 뭐뭐처럼 지규 감히 누가 없앨 수 있겠는가? 내 옷이나 양식을 훔쳐서 나를 옹색하게 할 수 있겠는가? 그렇진 않다. 내가 내 옷, 양식 훔쳐간다 하더라도 그러면 내가 지켜낼 수 있거든요. 자, 천하에 있는 실이 모두 내가 입을 수 있는 옷이고 천하에 있는 모든 곡식이 내가 먹을 양식인데 뭐하러 내가 이걸 두려워하고 지킬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좀 뭐 했어? 열거했어. 맞아. 도둑이 비록 훔쳐간다 해도 한두 개 지나지 않을 테니 천하의 모든 옷과 곡식을 없앨 수는 있겠는가? 그러니 천하 만물은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어떤 방식을 또 하나 쓰냐면 5번째. 자, 여러분 여기 밭, 집, 나무, 여러분 책, 옷, 양식, 실, 곡식 얘네들은 구체적인 예시들이지. 예시를 썼는데 그걸 천하 만물이라고 하는 여러분 뭘로 설명하고 있냐면 여러분 포괄적 대상을 제시를 해요. 그래서 포괄적 대상인 천하 만물 요걸로 표현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지금 화자는 어떤 식으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냐면 예시를 쫙 들고 그 예시의 공통된 속성을 딱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결론을 도출하고 있는 방식을 쓰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 귀납이에요, 연역이에요? 귀납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귀납의 방식으로 서술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예시를 먼저 다 본 다음에 그다음 큰 틀의 개념을 설명하는 걸 얘기해. 연역은 반대로 여러분 개념부터 딱 설명하고 그거의 예시를 다 찾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천하 만물의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지킬 필요 없다라는 결론을 하나가 도출했죠. 그런데 오직 나라고 하는 건 잘 달아나서 드나드는데 일정한 법칙이 없대. 그러면 여러분 자 여기 있는 나는 여러분 한자 쓰여져 있어 안 쓰여져 있어? 쓰여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때 나라고 하는 건 여러분 어떤 자다? 본질적 자다. 그러면 본질적 자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잘 달아난다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게다가 일정하게 얘들아 드나드는 법이 없대.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이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주 친밀하게 붙어 있어서 여러분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으면서도 잠시 살피지 않으면 여러분 못 가는 곳이 없을 정도로 다 도망가 버린다는 거죠. 자, 이익으로 깨면 도망가 버리고요. 여러분 위험과 재앙이 겁을 주어도 떠나가고요. 마음을 울리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려도 떠나가고 눈썹이 새까맣고 이가 하얀 미인의 요염한 모습만 보더라도 떠나간대.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1번부터 4번까지 예시들 쭉 번호로 매겼는데 이 번호들은 여러분 내가 잘 달아나게 만드는 예시들이죠. 근데 여러분 이 예시들에 공통적인 속성이 있어. 이 위험 재앙 여러분 아름다운 현혹하는 여러분 소리 아름다운 사람 얘네들의 예시의 공통적인 속성이 뭘까요? 세속적 가치들이에요. 여러분 세속적 가치들이나 아니면 여러분 나를 현혹하는 가치들 있잖아.
이런 가치들은 여러분 본질적 자아가 쉽게 달아나게 만드는 요소라는 거야.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자. 여러분이 본질적 자아 여러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어떤 자아냐면 여러분이 시험 기간에 나 오늘 공부 10시간 해야지. 뭐 이러면 나 오늘 시험 기간이니까 공부를 오늘은 외웠지? 오늘 공부 10시간 안 했나? 자,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해야지 마음먹는 나의 모습 있잖아 얘들아. 근데 여러분 그걸 모습을 아침부터 여러분 어떻게 하기도 하냐면 못 일어나는 경우 있을 수 있죠. 오늘 아침 10시 수업하는데 1학년 여러분 그 남녀고 애들 중에서는 여러분 그 늦잠 자가지고 2명이 나왔어요. 내가 이제 걔 쌍욕 박았거든. 얘들아 정신 나갔는지 2주밖에 안 남았는데 2주도 안 남았는데 뭐하고 있니? 막 이렇게 했는데 걔네도 그러고 싶진 않았을 거야. 아침 주말이니까 아침 일찍 해서 스카간 다음에 공부 이렇게 생각했겠지. 생각하는 여러분 모습, 내가 어떤 걸 해야겠다라고 하는 나의 모습은 본질적 자아예요. 근데 이 본질적 자아 여러분 다 가지고 있죠. 공부하겠다는 생각 다 있죠. 근데 핸드폰을 한번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 본질적 자아 사라져요. 왜요? 나는 지금 핸드폰 보고 있으니까 공부를 안 하게 되잖아요. 아, 아니야? 여러분 내가 여러분 지금 밥 너무 맛있는 거 먹고 있어. 밥 먹고 그 다음에 나 좀 공부해볼까 하는데 얘들아 책상이 너무 더럽네. 그럼 여러분 이 책상이 더러우니까 얘들아 책상 정리 먼저 해야 될 것 같아. 정리 먼저 하면 또 공부 안 한다 얘들아. 내가 오늘 이러면 이제 스카 가서 친구들이랑 이제 공부해야지. 근데 친구들 좀 얘기하고 얘들아 밥 한번 먹고 나면 약간 시간 또 가 얘들아. 그러면 여러분 내가 마음 먹은 나의 모습이 어떻게 돼요? 쉽게 변할 수 있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본질적 자아가 변한다기보단 변질적 자아는 여러분 어딘가는 있어. 근데 내가 현실적 자아가 너무 여러분 밥 먹는 거에 여러분 이런 여러분 음악 소리에 노는 거에 얘들아 돈에 이익에 빠져가지고 본질적 자아를 잊어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본질적 자아는 왜 쉽게 달아나 버리냐면 현상적 자아가 현실의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인 거야. 다시 본질적 자아가 왜 쉽게 달아난다? 이건 진짜 달아나는 게 아니라 현상적 자아가 즉 내 이 현상적 자아 이 몸뚱아리 얘들아 이 몸뚱아리가 조금 더 자고 싶어 얘들아. 그럼 일어나서 공부 안 하겠지. 내가 얘들아 지금 여러분 이 핸드폰 보면서 유희를 즐기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 공부 안 하겠지. 내가 바라는 본질적 자아가 본질적 자아롭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현상적 자아가 방해하고 있는 거야. 그 방해하는 게 세속적 가치나 현혹하는 가치들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번 가면 돌아올 줄 몰라서 붙잡아 만류할 수도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본질적 자아야 오늘은 공부해보자 공부하자 해도 안 되죠. 안 될 때 있죠.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천하에 이 본질적 자아보다 더 잃어버리기 쉬운 건 없다라고 생각을 화자가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과 끈으로 여러분 본질적 자아를 묶고 여러분 빗장과 자물쇠로 장가서 보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편은 여러분 본질적 자아를 보관하는 방법을 여러분 묶는다, 빗장을 잠근다라고 비유를 한 거거든. 그러면 뭘 비유한 거냐면 여러분 본질적 자아를 그러면 어떻게 얘들아 잠글 수 있을까? 본질적 자아를 어떻게 달아나지 않게 막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수양을 해야 돼요. 내 자신을 수양해야죠. 현상적 자아나 아니면 여러분 이런 세속적 가치에 흔들리지 않게끔 수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정약용도 어디 가서 여러분 이걸 깨달은 거야 얘들아? 귀영지 가서 깨닫잖아. 왜냐면 현실에선 그걸 이해를 못했어. 왜? 자기가 관직에 나갔고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데 그걸 왜 느끼겠어? 본질을 인정 가치가 얘들아 귀향에 가 있으니까 훨씬 더 잘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수양하고 공부하면서 내가 본질적 자아는 지킬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나를 굳게 지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럼 여러분 수양을 하면 나를 지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치? 답이 정해졌으니까 서류법을 쓰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가지고 여러분 위에 빙하 한번 보세요. 필터는 나의 얘들아 뭐를 잘 지켜야 된다는 걸 깨달았냐면 나의 본성. 이때 나의 본성이라는 건 여러분 무슨 자? 본질적 자. 그치? 자, 그 다음에 아랫부분 본질적 자의 특징 한번 보세요. 쉽게 흔들려서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얘들아 잃어버리면 얘에서 타이틀 잘못 썼어요. 잃어버리면 되찾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쉽게 흔들려서도 잃어버려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쉽게 흔들리고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
조건이 아까 공통적으로 몇 번? 1번부터 4번들이 나를 쉽게 변하게 만들고 잃어버리게 만드는 조건들이었어. 여기까지 빈칸 다 넣었을까 얘들아?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전을 가세요. 전환되는 부분을 갑시다. 자 6번. 자 여러분 6번 옆에다가는 여러분 기승전 전을 딱 써줄 거야. 전. 자 나는 나를 잘못 간직했다가 잃어버렸던 사람이래요. 여러분 여긴 한자가 없어. 여러분 찾아야 돼.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기에다가 밑줄을 많이 그어서 문제 내셔 얘들아. 자 여러분 내가 나를 잘못 간수할 때 그럼 여러분 첫 번째 나는 현상적 자일까요? 본질적 자일까요? 현상적 자가 본질적 자를 잘못 간직한 거야. 그래서 잃어버려. 잃어버리는 건 본질적 자를 잃어버리는 거니까 얘가 여러분 현상적 자 얘는 본질적 자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자, 그러면 자기는 본질적 자를 한번 잃어봤다는 거죠. 어렸을 때 과거가 좋게 보여서 10년 동안 과거 공부에 빠져들었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공부를 하긴 했지만 수양을 목적으로 한 공부예요? 아니면 내가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여러분 관직에 오르려고 하는 공부였어요. 관직에 오르는 공부거든요. 세속적 가치를 위한 공부였어. 거기에서부터 결국 처지가 바뀌어서 조정에 나아가 검은 사모관대의 비난 도포를 입었대. 여러분 비난 옷 입고 사모관대를 찾다라는 건 여러분 정말 그 옷을 입었다는 뜻이 아니라 관직에 올라갔다. 즉 여러분 대유법 속성을 가지고서 전체를 설명하는 방식을 사용하면서 원관념이 벼슬길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벼슬길에 나아갔다가 내가 나를 뭐 한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쵸? 그래서 나를 잃은 이유예요. 여러분 관직 생활하고 내가 얘들아 관직에서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고 세속적 가치를 만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본질적 자를 생각할 겨를이 있었던 거야 없었던 거야?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걸 잃어버렸다 라고 얘기한 거야. 자 그리고 12년 동안이나 대낮에 미친 듯이 큰 길을 뛰어다녔대요. 진짜 뛰어다닌 걸 얘기하는 걸까? 벼슬길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큰 길은 벼슬길을 비유하는 표현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여러분 과거를 준비를 몇 년 동안 했어요? 10년. 과거 생활 몇 년 했어요? 12년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다 또 처지가 바뀌어서 한강을 건너고 문경세제를 넘게 되었다. 근데 여러분 한강 문경세제 즉 서울을 떠나왔다는 뜻이거든. 서울을 왜 떠나오냐면 귀향을 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귀향지로 가게 되었고 그러면서 여러분 나를 지키지 못한 결과가 귀향을 가게 된 거야. 왜? 여러분 정약용은 여러분 나를 지키지 못해서 과거에서 여러분 그 관직에서 여러분 사람들의 이 핍박도 받고 여러분 정조의 예쁨을 받기는 했지만 여러분 이 정약용 나중에 여러분 표현연적 관점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정약용은 여러분 그 천지교를 믿어서 되게 오랫동안 여러분 벼슬길을 관직 생활보다 더 오래 해. 20년 넘게 귀향 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지키지 못한 결과가 바로 귀향지인 거예요. 귀향을 오게 된 거죠. 자, 친척과 조상의 무덤을 버리고 귀향지를 떠나와서 곧바로 아득한 바닷가의 대나무 숲에 도착했는데 이게 귀향지. 그래서 여러분 전라남도 강진에 오게 된 거야. 강진이 귀향지였거든. 강진에 오게 되었고 이곳에 오니까 여러분 누굴 아까 찾았다고 했더라? 본질자 찾았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나를 찾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나를 왜 찾을 수 있었어요? 수양하고 또 뭐 했어 얘들아? 성찰이거든. 성찰의 결과라고 먼저 쓸게 얘들아. 성찰의 결과를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곳에 와서 멈추게 되었다. 이때 나에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얘들아 뭘 한 거야 얘들아? 자문을 하고 스스로 질문하는 게 바로 성찰의 과정인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이 성찰할 때 어떤 거냐면 나 왜 이렇게 행동했지? 나는 지금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지? 나는 무엇을 바라고 있는 건가? 여러분 성찰할 때 대부분 생각도 하겠지만 대부분 뭘 하냐면 질문을 만들어.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면서 성찰을 해. 그러니까 화자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면서 성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너는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느냐? 이때 여러분 너는 현상적자, 본질적자? 본질적자, 그치?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의 너는 본질적자.
가정만 바다 귀신이 불러서 만드냐? 네 가정과 고향이 모두 초천이라고 하는 이런 고향집에 있는데 근데 왜 그 공 바다로 가지 않고 왜 여기로 왔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곳에 왔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자기 스스로 성찰적 질문을 또 던지는 거고 근데 여러분 자기가 행동을 여러분 나를 잃어버린 행동은 잘한 거야 나쁜 행동이야? 나쁜 행동이거든. 그러니까 반성적인 질문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 자아는 끝내 멍하니 움직이지 않으면 돌아갈 줄 몰랐다는 거야. 그럼 이제 내가 수양하고 내 자신을 성찰하고 내 자신을 여러분 되돌아보니까 본질적 자아가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나더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때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 건 여러분 나를 지키는 게 매우 어렵고 그리고 그걸 찾는 과정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았다는 건 내가 나를 찾는 게 되게 어려웠고 나를 찾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찾아가고 있었다. 이걸 얘기하는 거야. 얼굴빛을 보니 얽매인 곳이 있어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결국 이곳에 붙잡아 같이 머물게 되었다. 그럼 여러분 본질적 자아를요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찾았어. 왜 찾은 거야? 자, 이때 둘째 형님, 여러분 정약용의 형님 중에 정약전이라고 하는 사람도 관직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나를 잃어버렸대. 본질적 자아를 잃어버린 거야. 또 쉽게 말하면 유배, 그치? 이러면 귀향길에 오른 거예요. 유배길, 귀향길에 오르게 되었고 나를 쫓아, 이러면 이때 나를 쫓아하는 건 여러분 현상적 자아 아니면 본질적 자아? 잘 생각해. 본질적 자아를 잃고 누구를 쫓아서 이다 본질 자아가 왔을까? 현상적 자아야. 누구의? 형의 현상적 자아예요. 그래서 남의 지방을 왔는데 그래서 결국 나를 붙잡아서 그곳에 함께 머물렀다는 거야. 그래서 이러면 형도 본질적 자아를 잃어버려서 즉 왜 본질적 자아 잃었어 얘들아? 속세를 추구했잖아요. 이러면 과거를 급제하고 속세를 추구하니까 본질적 자아를 잃어서 귀향길에 올라가지고 나를 찾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오직 내 큰형님 정약현이라고 하는 형님만 나를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잃지 않았다는 건 여러분 관직에 나갔다 안 나갔다? 안 나갔다. 그치? 관직에 나가지 않고 본질적 자아를 지키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편안하게 단정하게 수호제에 앉아 계시니 본디 지키는 것이 있어서 나를 잃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럼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형이 왜 수호제라고 하는 이름을 지켰는지 썼는지 이제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해가 되었어. 이해가 된 걸 여러분 무슨 표현법으로 지금 쓴 걸까? 서리법으로 썼어. 맞아. 자, 이게 바로 큰형님이 그 거실에 수호제라고 이름을 붙인 까닭일 거다. 즉 나를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한 거다라는 걸 형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인 거다. 큰형님은 언제나 말씀하셨다. 아버님께서 내게 태연이라고 하는 자를 지어주셔서 나는 오직 내 태연을 지키려고 했대요. 그럼 이때 내 태연은 본질적 자아예요? 아니면 현상적 자아예요? 본질적 자아죠. 누구의? 형의. 그치? 그래서 내 거실에다가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지. 그러면 여러분 뒤에서 수호제라고 하는 명칭에 대한 의문을 이제 해소가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해소됐다는 건 여러분 갈등이 해소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정약용은 계속 속으로 갈등하고 있었거든요. 아, 과연 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 나는 이 이름을 지키고 있는 건가? 나는 어떤 존재지?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해소가 된 거야. 자, 하지만 이건 핑계다.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지키는 것이 큰가? 몸을 지키는 게 크다라고 맹자께서도 얘기하셨대. 그러면 여러분 맹자께서 얘기하셨다는 건 이 얘들아 그 유명한 사람의 말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인용을 하죠.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필자의 의견을 뭐 하기 위해서야? 뒷받침하기 위해서 근거로 갖고 오는 거죠. 근데 필자도 여러분 자기 몸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깨달았죠. 근데 여러분 맹자는요? 몸을 지키래요. 그럼 이 몸이 이 몸뚱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본질적 자아야. 맞아. 그래서 여러분 맹자도 본질적 자아를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이 말씀이 바로 진실이다. 내가 스스로 말한 내용을 써서 큰형님께 보이고 이게 수제라고 하는 이름을 왜 지었는지 의문점을 해소한 이야기로 남겼다라고 해서 기로 남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 이 작품을 왜 쓰게 되었는지 원인과 동기를 제시하는 자기의 깨달음을 형님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썼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9번 왼쪽에 9번 왼쪽 별이라고 썼을까 얘들아?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작품은 여러분 본질적 자아는 선생님 받는 거 있어? 어떤 거 있어? 하나? 어느 거? 어느 거? 나를 지키지 못한 제일 위에. 제일 위에? 전쪽에. 아, 전쪽에? 어? 나를 지키지 못한? 비양지. 결과. 제발. 결과. 그치. 여러분 네 번째 줄에 유백기 귀향길 옆에 나를 지키지 못한 결과. 자, 여러분 여기서 본질적 자는 쉽게 잃어버리고 쉽게 떠나가는 이유가 여러분 뭐 때문이라고? 이 세속적 가치에 휩쓸리면 그러면 이 본질적 가치를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아까 선생님 예시 들었던 거 잘 생각해. 그러면 본질적 가치 사실 여러분 자아는 변하는 애는 아니지만 얘가 여러분 내가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다 보면 얘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떠난다고 표현을 해. 쉽게 떠나는 거랑 여러분 변하지 않는 거는 달라. 여러분 본질적 자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던 선생님 예시로 들었지만 여러분 내가 공부해야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항상 갖고 있는 거죠.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본질적 자아는 변하지 않는 존재야. 그런데 얘의 속성은 쉽게 떠나고 쉽게 잃어버리는 속성을 갖고 있는 거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고 생각해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 넘어가서 뭘 보냐면 여러분 14쪽에 눈물이라고 하는 작품을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이 작품은 여러분 이제 자식을 잃고 난 이제 아버지가 쓴 글인데 왜 이런 작품을 쓰게 되었는지 여러분 선생님이 그 뒤에 좀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 15쪽에 요 부분을 넣어놨거든 얘들아. 그래서 요거를 한번 같이 읽고 이 작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거야. 그래서 15쪽에 제일 첫 번째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이 1년에 이 김현승이라고 하는 작가는 나중에 여러분 수능 문제 풀다 보면도 잘 나오겠지만 이 작가의 거의 대부분의 작품이 다 기독교와 관련되어 있어. 왜냐면 완전 신실한 여러분 이제 기독의 교리를 믿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여러분 그래서 이 작품에도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인용해서 작품을 쓴 거예요. 1년에 나오는 더러는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성경 내용이거든요. 성경의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보세요. 이 시는 내가 그렇게도 아끼던 어린 아들을 잃고 나서 애통하던 중에 어느 날 문득 얻어진 시다. 그러면 작가 노트에 잡혀져 있는 부분이야. 나는 내 가슴의 상처를 믿음으로 달래려고. 이때 믿음이 뭘까? 종교. 종교에 대한 믿음으로 달래려고 그러한 심정으로 썼다. 인간이 신 앞에 드릴 것이 있다면 과연 무엇이 있을까? 그건 변하기 쉬운 웃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 웃음은 되게 긍정적인 가치를 가지고는 있지만 웃음은 여러분 24시간 365일 계속 웃을 수 있어요? 아니죠. 이 웃음은 항상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신께 드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지상에 오직 썩지 않은 것이 하나 있다면 신 앞에 흘리는 그 정말 절절한 눈물, 즉 아들을 여러분 잃은 두성의 그 눈물, 그 눈물만큼은 신에게 보일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럼 봐봐, 우리 대부분 웃음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눈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 근데 이 작품은 여러분 웃음과 눈물을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 가치랑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반대로 생각해. 누구랑 똑같아? 슬픔이 기쁨에게랑 똑같아. 맞아. 우리는 눈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오히려 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시의 주제라고 본다면 이 시는 눈물을 좋아하는 나의 기질과도 좀 잘 맞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게 작가 노트. 그럼 이제 마태복음 들어간 부분 한번 보자. 여러분 어떤 걸 인용할 거냐면 더러는 옥토에 떨어지네. 혹
마태복음의 성경 내용을 차용해 온 거예요. 이게 성경이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 여러분 더러는이라는 표현은 여러분 더러는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부분이야. 맞아. 더러는 부분을 얘기를 해.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분에서도 아주 하찮은 존재를 표현할 때 더러는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더러는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찮은 존재이지만 기름진 땅에 떨어져서 여러분 30배의 100배의 결실을 보고 싶다고 얘기하죠. 뭘 하고 싶냐면 생명을 틔우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혹은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생명을 틔우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화자의 소망과 화자의 의지를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러면 여러분 이건 하찮은 존재가 자신이 무언가가 되고 싶다라는 의지를 표상하는 작품이구나. 이게 1년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고개 들고 1년 보세요. 자 1년 한번 정리해보자. 자 더러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 싶다라는 뜻이야. 얘들아 뭐뭐 하고 저는 뭐뭐 하고 싶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여러분 우선 더러는 약간 전체 부분 화려한 거 아니면 하찮은 거. 하찮은 나. 여러분 신 앞에 여러분 한 인간은 되게 보잘것없는 하찮은 존재잖아요. 이 하찮은 나의 존재는 옥토에 떨어지는 하나의 생명을 틔우는 눈물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흘리는 눈물은 여러분 땅에 옥토에 여러분 그 자라는 생명의 하나의 밑거름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옥토라고 하는 곳은 누구의 순위대로 이루어지는 곳이냐면 절대자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공간이에요. 왜? 절대자가 생명을 틔우고 절대자가 생명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공간이거든요. 자, 그곳에 여러분 떨어진대. 여러분 떨어지면 무슨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 화가. 근데 여러분 1학년 때 제망매가 배웠었거든요. 누이가 떨어질 2% 표현했어. 그럼 누이가 무슨 상태를 얘기하고 있었지? 죽음. 이게 아들의 죽음의 이미지를 환기를 시키는 거야. 그러면 그 죽음의 환기 작은 생명이고 싶대요. 여러분 작은 생명이고 싶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A는 B다라는 표현을 쓴 거거든요. 원관념은 없지만 은유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의 원관념이 누구냐면 눈물은 작은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보자. 여러분 여기 옥토가 있어. 옥토에 씨앗이 있단 말이야. 이 씨앗이 잘 자라려면 여러분 햇빛도 좋아야 될 거고 토양도 좋아야 될 거야. 토양은 좋은 땅이야. 왜냐면 옥토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아주 좋은 땅에 여러분 여기 얘가 잘 자라려면 뭐도 있어야 되냐면 물도 잘 먹어야 될 거고 태양도 햇빛도 잘 받아야 될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자기의 눈물이 이렇게 떨어져서 이 씨앗이 싹이 돋는 밑거름이고 싶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씨앗은 여러분 생명이 아니지. 근데 그 씨앗이 싹으로 여러분 트는 건 여러분 뭘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명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또 다른 생명을 틔워낼 때 내 눈물이 하나의 밑거름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여러분 여기서 다른 생명이 태어나길 바라거든요. 다시 이때 생명은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죽은 아들을 얘기해요. 맞아요. 죽은 아들이 부활해서 죽은 아들이 다시 누군가의 자식으로든 태어났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자 이 눈물의 원관 작은 생명은 눈물이고 이 눈물은 새 생명의 탄생을 위한 씨앗이고 싶다라고 화자가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죽은 아들이 여러분 절대자가 다스리는 어떤 곳에 가서 그 아들이 얘들아 새로운 생명이 얻어날 수 있도록 자기의 눈물을 계속 흘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얘들아 죽어서도 다시 태어나길 바라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내용인 거죠. 자 그러면 뭐뭐이고 선생님 저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 뭐 하고 싶다. 뭐가 나와야 돼? 소망. 근데 이 소망을 여러분 점점점점점점 이걸로 쓰네. 생명법. 그치?
여러분 이 눈물이라고 하는 작품은 1년을 해석을 잘해야 돼. 너무 어려워.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여러분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부활하고 아들이 다시 새로운 생명을 가졌으면 하는 그 화자의 얘들아 부성애를 어떻게 표현하는 거다? 눈물로. 눈물로 흘러서 자기가 얘들아 아들의 새 생명의 밑거름이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흠도, 티도, 금도 가지 않은. 근데 여러분 지금 동그라미 몇 개 표시했어요? 3개. 근데 여러분 얘네들은 모두 다 완전한 애들일까요? 아니죠. 왜냐면 흠과 티와 이제 금이가 있으니까 온전하지 않죠. 그러면 얘네들은 불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얘들아 티가 있대. 티는 먼지거든. 먼지. 그럼 깨끗한 게 아니야. 불결한 모습인 거고. 그 다음에 이런 불결하다라는 건 더럽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러면 동그라미 표시한 애들은 여러분 불완전하고 불결하고 더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애들인데 이런 걸 여러분 쭉 지금 열거를 해놓은 거거든.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나의 전체는 오직 이거밖에 없대. 그럼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흠도 없고 티도 없고 금도 없는 건 이거밖에 없대요. 눈물. 맞아. 그러면 이것뿐이라는 건 눈물을 지칭하는 표현이고, 그러면 이 눈물은 더럽지 않지. 그럼 여러분 불결하다의 반대가 뭘까? 순수하다, 깨끗하다. 그치?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인 순수함을 표현을 하는 거고, 여러분 이 어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 그냥 단호하게 얘기하거든요. 이걸 단정적 어조라고 해요.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거일까? 이러면 뭐뭐일 수도 있다 추측하는 게 아니지. 그러면 단정적 어조야. 자, 그럼 단정적 어조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순결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순결한 삶에 대한 화자의 의지적 표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신 앞에서 거짓 없이 신 앞에서 자기는 정말 순수하고 순결하게 살아가겠다라고 당신께는 눈물만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려고 할 때 제가 떼지 얘들아. 그러면 누구에게 드려? 종교 믿는 건 누구여야 돼? 절대자가 돼야지. 그치? 누구에게? 절대자에게. 그러면 여러분 절대자에게 내가 드리려고 할 때 가장 나, 중, 지, 민. 여러분 가장 나중, 지인. 여러분 이거 뭐예요? 신적 허용을 써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신적 허용을 사용해서 가장 나중에 지닌 것도 가장 이것뿐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오직 여러분 나는 신에게 이것만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에게 공손하게 뭔가 드리려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어조가 있냐면 공손한, 그리고 신에 대한 경건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자, 오직 이것뿐이라고 얘기했거든. 선생님 위로 올릴게 얘들아. 자, 그러면 아까 얘들아 나중, 지인. 여러분 이게 뭐라고? 신적 허용을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 이 신적 허용은 여러분 뭘 하기 위한 방식이냐면, 여러분도 뭘 강조할 때요, 이거 진짜 좋아, 이거 꼭 써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거든. 말을 어떻게 해요? 늘려요. 말을 늘리는 이유는 여러분 그만큼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거든. 근데 지금 여기서 화자가 강조하고 싶은 건 여러분 자식이 죽었고 내가 신에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화자의 간절함을 너무 강조하고 싶은 거야. 내가 당신께 드릴 거는 정말 이거밖에 없어요, 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자에게 간절함을 강조하는 거고. 자, 오직 이것뿐이라고 했을 때도 이것도 눈물. 그치? 그러면 화자가 여러분 누구에게? 절대자에게 바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것도 선생님 쓸게 얘들아. 소중한 것 혹은 가장 순수한 여러분 대상이고요. 이런 순수하고 고결한 대상이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절대적 가치. 절대 불변하는 절대적 가치를 주는 거야. 절대적 가치를 드리려고 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지금 1년부터 3년까지 읽었거든 얘들아. 1년부터 3년까지는 여러분 눈물은 이렇게 순수하고 이렇게 절대적이고 이렇게 고결하다라고 하는 눈물의 속성을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맨 위에다가 왼쪽에다가 눈물에 빈칸에다 딱 넣어.
자, 그러면 이제 사용 무형 한번 가보자. 자,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듬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한 당신은, 자, 이러면 이때 당신이 누굴까요? 절대자야. 맞아. 이 절대자는요, 이러면 아름다운 나무에 꽃을 피우기도 하고요, 꽃을 실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꽃이 지면 열매도 맺게 해주는 존재예요. 모든 자연의 섭리를 다 관장할 수 있는 사람이네. 그럼 정리해보자. 꽃은 여러분 자연의 1차적인 아름다운 대상이야. 자, 여러분 벚꽃 아무리 오래 펴도 며칠 펴요? 열흘? 짧게는 일주일? 근데 원래는 너무 추워가지고 한 2주 정도 피기는 했어. 근데 여러분 만약 비 오거나 바람 불면 여러분 그냥 일주일도 안 돼서 이런 벚꽃 져버려요. 꽃이라고 하는 존재는 오래 펴있지 못해요. 얘네들은 1차적인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웃음이나 기쁨과 같은 존재예요. 아까 여러분 신이 이 화자는, 이 작가는 웃음이라고 하는 존재는 일시적인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일시적이고 가변적이고 현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야. 표면적으로만 드러나는. 근데 여러분 열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꽃이 피는 이유는 여러분 누구 때문이지 얘들아? 열매를 피우려고, 그치? 결실을 맺으려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자연의 궁극적인 여러분 목적이에요. 그러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자 결실이 삶의 얘들아 뭐라고 보냐면 가장 근원적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근원적 가치는 아까 여러분 화자가 제일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애가 누구라고 생각하지? 눈물. 그래서 열매가 눈물이랑 비슷한 거야. 절대적 가치, 근원적 가치. 그래서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일시적이지 않네, 영원해. 여러분 가변적이지 않네, 불변적이야. 그치? 여러분 현상적이지 않네, 본질적인 거죠. 그쵸? 이게 나무의 열매가 갖는 특징이에요. 자,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주셨구나. 그럼 여러분 나의 웃음이라는 건 아들과 함께 했던 그 짧았던 기쁨의 순간 있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얘들아 7살, 여러분 막 8살 이때 세상을 떠났으니까 아들과 함께한 시간은 매우 짧단 말이야. 그럼 그 짧은 기쁨, 즉 삶의 여러분 순간적인 기쁨인 거죠. 그러면 자신에게 순간적인 기쁨을 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나의 얼굴에 순수한 눈물을 주셨다는 거야. 여러분 주시는 주체가 누구예요? 절대자야 얘들아. 이 주체는 절대자를 얘기하는 거고, 뭘 준 거냐면 나에게 아픔을 준 거죠. 자식을 잃었다라고 하는 아픔을 주고, 그걸 통해서 가장 여러분 순수한 게 뭐냐? 그러면 이 신이 자연의 섭리를 관장하고, 그리고 자신의 아픔을 이해해 주는 건 신일 뿐이고, 그리고 자신의 자식이 다시 부활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이건 신이 할 수 있는 일이구나. 신의 얘들아 근원적인 본질적인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나무, 여러분 꽃, 열매, 대조적, 여러분 웃음, 눈물, 대조적. 그래서 이거는 대조의 방식으로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는 여러분 화자는 이 눈물에 뭘 표현하려고 하냐면 내면적 의지를 표현하려고 하는 거야. 눈물은 내가 어떻게든 여러분 순결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의지를 드러내주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다음 페이지 가세요. 15쪽. 자, 이런 15쪽에 눈물의 의미를 한번 해보자. 자, 여러분 눈물은 여러분 이 내가 뭐 하려고 했었냐면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씨앗을 틔울 수 있게 흘리는 눈물이었죠. 누군가를 위해서. 그게 무슨 태도야? 누군가를 위한 거? 희생적 태도라고 하자. 그래서 여러분 희생을 통한 여러분 부활의 씨앗으로서의 생명이에요. 생명을 틔울 수 있게 해주는 존재. 그러니까 여기서 부활의 대상이 누구였으면 바라는 걸까? 자식. 그치? 자, 그 다음에 삶의 고귀한 결실들을 얘기를 해요. 고귀한 결실. 그리고 인간에게 주어진 신의
은총이기도 해요. 이게 눈물이에요. 자, 그러면 시상정의 방식은 여러분 아까 여러분 세모, 거꾸로 세모 이러면 대조되는 애들이 있었거든. 대조는 표현법이고 시상정의 방식으로 가면 얘를 뭐라고 해야지? 대비, 그치?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화자는 자신의 얘들아 이런 삶의 이치를 깨달은 걸 자연현상에 빗대어서 다 표현하는 거잖아. 그래서 자연현상에 빗대어서 깨달음을 제시하고 있다. 자, 여러분 신에게 약간 뭐 하듯이 이야기하냐면 기도를 올리듯이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거는 여러분 누군가한테 대화를 나눈다기보다 기도를 올리는 거니까 도백. 그치? 왜냐면 신에게 여러분 기도를 올릴 때는 내가 혼잣말을 하게 되는 거거든. 도백 적어줘. 그리고 여러분 여기 다 높임 표현이에요. 공손한 거 경어체를 썼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공손한 여러분 이 어조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경건한 어조도 같이 나와. 경어체를 통해서 공손한 경건한 어조 나오고 자 근데 여러분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오직 이쁜 단정적 그렇지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자신의 자식이 다시 부활하길 바라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어조까지 했으면 아래 이미지는 선생님이 정리해놨으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면 되고 아까 다 정리했던 거고 그럼 이 글의 주제는 자식을 잃은 그 슬픔은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 그 제자 중에 코로나 때문에 선생님 이제 과외를 되게 오랫동안 한 제자가 있었거든. 21살 때부터 선생님이 25살까지 과외했던 친구가 있어. 근데 얘가 여러분 이제 코로나 때 그 바이러스 뭐냐 백신을 잘못 맞아서 폐가 다 녹아가지고 죽은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도 알고 내가 이제 얘도 잘 알고 있으니까 장례식을 이제 갔는데 여러분 어머니가 진짜 어떻게 계셨냐면 여러분 눈에 초점이 없어. 초점도 없고 그 다음에 딱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진짜 넋이 나가신 분이 계시고 울지도 않으셔 어머니가. 그래서 선생님 딱 보고서 딱 눈이 딱 마주치니까 그때서 어머니도 울고 나도 막 울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자식 잃은 슬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건 지극한 슬픔이 가지고 있는 그걸 종교적으로 이겨보려고 하는 거야. 그걸 우리 제맘매가 할 때도 배웠어. 뭐라고 해? 승화. 그렇지. 이건 이기는 건 승화라고 표현하는 거야. 슬픔의 종교적 승화를 얘기한다. 자, 그럼 여기서 정리했지? 자, 그러면 여러분 조금이라도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 책 혹시 다 있어 얘들아? 저번 거 꺼내봐. 얘들아 뒤에 우리 그 난소공 잠깐 할 거야. 잠깐. 난소공 없어? 없는 친구 있어? 없어? 선생님 근데 이번까지 했었지? 오케이. 얘들아 이거 선생님 딱 끝부분만 설명할까? 앞당 빈칸 여러분 선생님 다시 올려줄 테니까 3번은 앞당 부분만 이해하면 되거든? 그것만 그냥 봐. 없어도 돼. 없어도 그냥 할 수 있어. 얘들아 그 선생님이 빈칸 다 정리해 줄 테니까 3번 부분은 맨 마지막 이 부분만 보면 돼. 자 여러분 우리 어디를 보냐면 여러분 그 167번에 여러분 이제 그 아주머니가 영희야 너네 아버지 돌아가셨어 죽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죽었다는 건 여러분 뭘로 알 수 있냐면 이 글은 비급적 결말을 가지고 있다. 그치? 그래서 영희가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나는 일어설 수가 없었대. 눈을 감은 채 가만히 누워있어서 이 다친 벌레처럼 모로 누워있었는데 숨을 쉴 수도 없고 나는 두 손으로 가슴을 쳤다. 이러면 엄마도 철거기 곧장 왔을 때 어떻게 했지? 가슴 한번 탁 쳤죠. 그 답답함 그걸 내가 느끼는 거고 아버지의 몸에서 피가 뚝뚝 흘렸다. 내가 큰 소리로 오빠들을 불렀다. 오빠들이 뛰어나왔다. 우리들은 마당에 서서 하늘을 쳐다봤다.
까만 쇠공이 머리 위에 일직선으로 가르면서 날아갔대요. 여러분 일직선으로 날아갔을 때는 여러분 떨어져 안 떨어져? 이거 안 떨어진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결국은 아버지가 벽돌공장 굴뚝위에 서서 손을 들어 보인 거야. 어머니가 조각마루 끝에 밥상을 올려놓아서 의사가 대문에 들어서는 소리가 들렸고 아주머니가 나의 손을 잡았다. 나는 소리를 지르는 거죠. 이 울음이 느리게 나의 목을 타고 올라왔다. 울지마 영희야. 여러분 앞에서 오빠가 왜 울지 말라고 했었었지? 영희 보고 강해지라고, 시련을 이겨내라고. 근데 이제 얘들아 얘도 소리 내면서 울 수가 없는 거야. 소리 내서 왜 울 수 없어? 그런 걸로 강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죽은 거를 가지고. 큰오빠가 말했다. 제발 울지마. 누가 듣겠어. 나는 울음을 그칠 수도 없었다. 큰오빠는 화가 안 나? 그치라니까.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부르는 악당들은 다 죽여버려. 여러분 이 표현은 여러분 악당은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당시에 기득권 세력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혹은 여러분 사회 자체를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자본가를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 여러분 도시 빈민층들이 여러분 악당을 죽이라는 건 빈민층들이 얘들아 버티다 못해서 마지막으로 절규하고 분노하고 있는 장면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영희도 순수했던 그 영희가 이렇게 다 타락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작품인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3번은 여러분 읽어도 앞부분이 거의 되면 이까지 반복했던 부분이 많으니까 선생님 다 정리해서 줄게. 그래서 여러분 빈칸은 정리해서 줄 거고 여러분 선생님 지금 유리창 그 다음에 여러분 민홍인 찰지 그 다음에 여러분 국순전하고 여러분 저 뭐냐 무학사 4개가 남았거든요. 근데 이걸 다음 주에 하려고 했더니 여러분 시험이 얘들아 화요일이에요. 근데 월요일날 여러분 그럼 화요일날 국영수 다 보죠? 네. 그래서 화요일날 월요일날 직전을 하려고 하면 너무 빠듯해가지고 다음 주 주말에 직전을 하고요. 선생님이 지금 GSM이랑 영상을 나눠서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 남은 부분은 영상으로 보내줄게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이번 주로 들으세요. 알겠죠? 그걸 듣고 그 다음에 다음 주말에 왔을 때 여러분 선생님 쭉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여러분 해줄게. 알겠지? 그러면서 직전을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왜냐면 시험 너네가 만약에 수요일이나 목요일이었으면 수업하고 뭐 했을 텐데 그거는 좀 너무 빠듯할 것 같아서 영상으로 찍어서 보낼게.